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입니다. 가난한 지방서생 제갈량이 어떻게 그의 나이 27에 유비 집단의 간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파죽지세의 중원 강자들을 어떻게 조종하고 제압했는지, 이 책은 상하 좌우 모든 인간관계의 정도를 간파하고 있었던 제갈량의 인간 경영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장 제갈량 유비를 움직여 삼고초려를 연출하다. 고거 고타 스스로 재능을 드러내는 묘초. 동안 건한 12월 엄동 시절, 하늘에서는 솜털 같은 눈이 내리고 산하와 대지는 새하얗게 변했다. 형주 신야연의 관도에는 바람과 눈을 무릅쓰고 달려오는 몇 필의 말이 보였다. 그중 맨 앞에 달려오는 이는 40여 세쯤의 나이에 7척 5촌 정도의 키와 긴 팔에 큰 귀,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비록 그의 머리와 몸은 눈으로 뒤덮였지만 말을 멈추고 쉴 의사는 추호도 없어 보였으며, 도리어 뒤따르던 이들에게 빨리 따라오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삼국시대의 영웅 유비 현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설 속에서 유비는 따뜻하고 편안한 관청에 머무르지 않고 이 황량한 교회로 나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한 사람의 고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고인이 바로 명성이 자자했던 제갈량입니다. 사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유비는 그의 겨울을 포함하여 전부 3차례나 제갈량을 찾아간 뒤에 비로소 그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의 역사는 이 삼고초려로 인해 다시 쓰이게 됩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간 일을 오늘날로 따지면 리더가 자발적으로 인재를 찾아가 초빙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넥타이를 맨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직접 찾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면접관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가 눈바람을 무릅쓰고 문 앞에까지 와 청하는데 뜻밖에도 문을 닫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를 만나지 못한 지도자로 하여금 더욱 애가 타서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도대체 어떤 책략을 사용하여 이렇게 큰 흡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컨설턴트 출신으로 능력도 있고 말재간도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 번은 헤드헌터가 그에게 한 대기업의 자리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는데 면접 후에는 풀이 죽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저으며 한숨만 내쉬길래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서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뚜렷한 인상도 남기지 못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능력을 키우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능력을 키운 이후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사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려면 반드시
상대에게 선명한 인상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포장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본 공식은 성공은 능력 더하기 태도 더하기 기회 더하기 포장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갈량도 바로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당시의 형주는 인재들이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중원의 대란 시기 형주 지역은 비교적 태평하여 많은 고인들이 모두 이곳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여기에 현지의 인재까지 더해지니 당시 형주에는 수많은 걸출한 인물들이 운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재들 중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일은 확실히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아주 쉽게 이 일을 해냅니다. 제갈량의 지혜 중 가장 먼저 탐구하려는 것은 공명선생의 자기 홍보의 책략입니다. 제갈량의 지혜 중 가장 먼저 탐구하려는 것은 공명선생의 자기 홍보 책략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믿게 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습니다. 홍보는 포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취직을 하기 위해 이력서도 포장이 필요하고 기업이 생산해내는 제품도 포장이 필요합니다. 연애를 하는데도 잘생긴 남자든 예쁜 여자든 포장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경선을 하고 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포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옷이 돋보이게 하고 말은 안장이 돋보이게 하니 포장이 제대로 되어야 비로소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혜의 화신 제갈량이 어떻게 자신을 포장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제갈량은 처음부터 이름 높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삼국지 제갈량전은 제갈량이 산동 임기 사람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17세가 되던 시기에 형주로 와서 남동생과 두 여동생과 함께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출사표에서 쓴 것처럼 정말 남양에서 엎드려 밭을 갈고 진실로 난세에 목숨이나 건지고자 했습니다. 공부만 한 새님이 처음 괭이를 들고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감자가 나무 위에 열리는지 땅속에서 열리는지 오이의 꽃과 가지의 꽃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일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의지할 곳 하나 없으면서 단지 움막 하나를 지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와 농촌 경계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임시로 몸을 맡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제갈량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쑥하거나 멋스럽지도 않았고 오늘날 북경의 한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교회에서 사는 대학생들처럼 가까스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이중의 생활고와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피동적 국면을 되도록 빨리 벗어나기 위해 제갈량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27세 때 저 유명한 삼고초려를 통해 당당하게 유비 집단의 핵심 지도자에 오릅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도대체 삼고초려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어떻게 자신을 포장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교적 전형적인 네 가지 노하우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책략, 사람들의 입을 빌어 신속하게 이목을 끈다. 인재는 많고 경쟁은 치열한데 시작 또한 밑바닥이다. 어떻게 이목을 끌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단지 채용 박람회에 참가하여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기 위해 머리를 들이미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 편안히 앉아서 모든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입소문을 이용하여 자신을 포장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서서, 즉 서원직입니다. 흔히 서서는 조조진영으로 간 후 한마디 계책도 내지 않았다라고 말해지는 그 서서입니다. 삼국지에는 서서가 제갈량의 직업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기록했습니다. 서서에 대해 삼국지는 배송지주는 위략을 인용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서서의 원래 이름은 복이고 본래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 임협과 격검을 좋아했다. 중평 말 일찍이 다른 사람을 위해 원수를 갚고는 얼굴에 회를 칠하고 머리를 흐트린 채 달아나다 관원에게 붙잡혔는데 관원이 그의 이름을 물어도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다. 이에 관원이 그를 수레에 태우고 기둥에 묶고는 북을 치며 저자거리를 돌아다녔으나 감히 그를 식별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의 도당들이 모여 그를 감옥에서 탈취하여 풀어주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에 감격하여 칼과 창을 버리고 허름한 두건에 호옷을 입고 학문으로 뜻을 바꾸었다. 처음 정사에 나갔을 때 여러 유생들은 그가 예전에 도적질에 썼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서복은 몸을 낮추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늘 홀로 청소하며 사람들의 뜻을 헤아려 행동하고 경학을 배우고 익혀 그 뜻과 이치에 정통하게 되었다. 이윽고 같은 군 출신인 석도와 서로 친하게 되었다. 초평 연간에 중원의 전란이 일자 석도와 함께 남쪽의 형주로 내려가 객이 되었다. 그곳에 도착한 후 또한 제갈량과 특별히 친하게 지냈다. 서서는 소년 시절 격검을 좋아하고 무예에 출중하고 사람됨이 의기를 중시하여 일찍이 다른 사람 대신 직접 복수하다 사람을 죽였는데 관부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같이 지내던 무리에 의해 구출된 그는 물을 버리고 문을 쫓아 열심히 공부했고 중원 대란의 시기 형주로 내려가 그곳에서 제갈량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서는 문무를 다 갖추고 고난과 시련을 거쳤으며 성격이 의연하고 강인하여 대담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돌파형 인재에 속했습니다. 제갈량이 서서를 선택하여 우정을 발전시킨 것은 그가 독특한 안목을 갖고 있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후일 서서는 신야연의 유비에게 의탁한 후 제갈량을 적극 추천합니다. 당시 서서를 매우 신임하던 유비가 그에게 제갈량이 어떤 사람인지 묻자 서서는 자신보다 100배 낫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유비가 들었던 것은 모두 소문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갈량의 친구인 서서가 생생하게 눈앞에서 제갈량의 재능이 탁월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제갈량이 자신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유비의 제갈량에 대한 앙무지수는 단번에 대폭 상승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 제갈량을 산속에서 끌어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알려면 먼저 그의 친구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먼저 그의 친구를 찾아가 평소 그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관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물은 같은 종류끼리 모이고
사람은 그 무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달새와 함께 있으면 반드시 노래할 줄 알고 천리마와 함께 있으면 반드시 달릴 줄 압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친구가 유비를 알게 되기를 기다린 후 자신을 무대에 내세웠습니다. 제갈량은 이런 식으로 발탁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있을 때는 스스로 추켜 세울 필요 없이 자기 주변에 뛰어난 친구를 보여주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주위 사람을 내세워 자신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을 관찰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이런 간접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을 직접 내세우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서서의 구두 소개 외에도 또 다른 두 사람의 중요 인사가 유비가 제갈량을 선택하도록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치통감에는 인재를 찾아 나서기 위해 유비가 특별히 형주의 저명한 인력 자원 전문가인 사마위를 찾아간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사마위가 유비에게 말합니다. 유생속사가 어찌 시무를 알겠습니까? 시무를 아는 자가 바로 준걸인데 이런 준걸에는 복룡과 봉추가 있습니다. 유비는 곧바로 이 두 사람의 별칭에 매료됩니다. 한 마리 용과 한 마리 봉황이 모두 준걸이라니 정말 좋구나.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묻습니다. 사마위는 복룡이 제갈량이고 봉추가 방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제갈량은 유비의 시야에 포착됩니다. 그것도 저명한 인력자원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추천은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경로입니다. 외지에서 온 청년 제갈량이 어떻게 이런 전문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소설 삼국연의 중 유비가 제갈량의 초려를 두 번째 찾아간 이야기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첫머리에서 묘사했듯이 추운 한겨울 유비는 눈바람을 무릅쓰고 제갈량을 찾아가지만 제갈량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열정적으로 마중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헛걸음을 하고 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문 밖을 나서 막 말에 오르려 할 때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삼국연의는 이 장면을 매우 우아하게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작은 다리 서쪽을 보니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는 중이었다. 머리에는 따뜻해 배는 모자를 쓰고 몸에는 여우 가죽옷을 걸쳤는데 그 뒤에는 푸른 옷을 입은 아이 하나가 호로병을 든 채 따라오고 있었다. 눈길을 밟으며 오면서 입안에서는 시 한 수를 읊조리고 있었다. 한밤 북풍 차가운데 먹구름 말리 두터워라. 나귀 타고 작은 다리를 건너며 매화 시들까 홀로 탄식하네. 눈 개인 후 하늘은 맑고 매화 향기 그윽한데 나귀가 다리를 건너자 딸랑딸랑 방울소리 울려 퍼지네. 유비는 얼른 말에서 내려 이해를 갖추고 통성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갈량의 장인 황승언이었습니다. 사위도 반은 자식이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 황노인이 사위를 위해 친히 나선 것입니다. 제갈량의 혼인에 관해서 여기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양양기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황승언은 형주의 저명인사로 영향력이 매우 컸고
활동 역량도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는 제갈량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그대가 부인을 고른다고 들었소. 내게 못생긴 딸이 있는데 노란 머리에 얼굴이 검지만 그 재주가 서로 배필이 될 만하오. 제갈량이 흔쾌히 생각하여 황소절을 처로 맡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들어 농담 삼아 공명이 신부를 택한 방법을 배우지 마라. 결국에는 황승원의 못생긴 딸에게 장가갔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황소전은 정말로 못생겼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아들은 숙부에게 맡기고 딸은 고모에게 맡긴다라고 하는데 황소저의 부계와 목의 용모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황승헌은 본인도 품위가 있었을 뿐 아니라 황소저의 작은 이모는 형주의 유명한 미녀였습니다. 그래서 유전인자로 보면 외모는 분명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지오관도 말짱했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황소저의 정확한 용모는 양양기에 간략하게 황두 흑색 네 글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머리색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색이 노랗고 피부가 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황소저는 단정하고 건장한 외모에 건강한 피부색을 가지고 머리는 노란색으로 물들인 현대적인 여성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여성들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안 말년의 이런 용모는 당시 사람들의 미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갈량은 남의 장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할 때 자신의 표준과 원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릇 큰 제목은 왕왕, 어떤 방면에서는 시류를 거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이 혼인으로 현모양처를 얻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혼인은 제갈량에게 두 가지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이 후일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기쁨을 가져다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갈량의 장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쁨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제갈량의 장모의 성은 채로, 이 채 부인은 형주에서 권세가 높은 채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형주의 대장군인 채모도 채씨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초 형주의 행정장관인 유표가 양양에 부임했을 때 오직 창 한 자루 들고 혼자 부임했기 때문에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적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때 채모와 같은 지방 호족 연합의 전적인 지지를 얻어 유표는 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표는 채모에게 군대 지휘권을 맡긴 것입니다. 동안영가는 문벌 출신을 매우 중시하던 시대였는데 문벌 출신들이 등용과 승진에 훨씬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벌 귀족 간의 통혼 전통은 두 집안의 지위가 엇비슷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채가와 황가는 모두 명문 호족으로 채소저가 황승헌에게 시집가서 채부인이 되어 제갈량의 처인 황소저를 낳았고 그 황소저가 제갈량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산동 청년 제갈량은 자연스럽게 채가와 황가 두 집안의 자원을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더 중요한 사실은 앞서도 말했듯이 황소저의 작은 이모, 즉 제갈량 장모의 여동생이 대단한 미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채씨 집안의 아가씨가 유표의 눈에 들어 유표에게 시집갔고 이렇게 되자 제갈량은 결혼하자마자 형주의 지방장관인 유표와 친척이 되었고 유표는 제갈량의 처이모부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는 먼 친척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황가, 채가, 그리고 유표와의 특수관계는 제갈량이 형주에 발을 붙이고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갈량에게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도 많았고 자신을 드러낼 기회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각 방면에서 뛰어난 인재라는 일치된 명성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량이 어떻게 당시 전문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제 공명선생에 대한 입소문은 만들어졌지만 그 입소문은 그때까지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필히 갖추어야 할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당신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2번째는 그 말하는 누군가가 능력이 있어야 하며, 3번째는 자신이 정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갈량은 매우 고명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이를 만들어 주목을 끄는 것이었습니다.